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의회 회장 김세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과 건설공사 수주물량 감소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회는 올 한 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을 비롯하여 중앙일군 대기업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방문 세일즈 활동에 전력한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 입찰 자격 증정 등 전년 11월 동기 대비 약 373억 원이 증가된 682억 원에 달하는 건설공사를 회원 여러분들께 수주토록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우리 시회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족치 않고 내년에도 보다 더 공격적인 세일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노동관계 법령교육은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을 개최할 수 없게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회는 회원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 끝에 전국 시도의 최초로 비대면 방식인 노동관계 법령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필히 경청하여 회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에도 좋은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신축년에도 온라인이 아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강습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협회는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노무법인 명률의 대표노무사 최정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마주하는 게 좋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의 관계자분들과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자, 이번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요, 2021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그리고 연차 휴가, 이런 전반적인 고용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보험에 관련해서 3월 31일이면 내년 여러분들 3월 31일이면 산재 고용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확정정산의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 스킵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후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용관리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는 1시간 반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고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월 9일 날 노동법의 근로기준법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근로시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이
올해로서 원래 50인 사업장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도 기간을 가졌었죠. 근데 그 계도 기간이 올해 12월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 당장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주 52시간제를 시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이제는 52시간제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 8시간에 대해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기는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사업장은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우리 회사가 30인 사업장 또는 50인 사업장 어떤 사업장의 대상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용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 수가 작을 수도 있죠. 우리 회사는 본사 근로자가 5명이고 현장에 나가 있는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2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 넘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상용 근로자만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것은 상용이든 관리직이든 다 포함한 근로자 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의 근로자 수를 가지고서 그 가동 일수를 가지고서 평균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이제는 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2시간제가 시행이 되지만 그것보다 또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함께 개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공휴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휴일과 관련된 내용.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적용해야 되는 휴일이 5월 1일과 주휴일 단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업장에서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 이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유급휴일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에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년 1월 1일부터였고요. 그리고 또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2년 1월 1일에 개정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건설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일용 근로자까지 포함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게 되면 당연히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사업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빨간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겠죠. 이 빨간 날에 대해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급휴일은 우리가 일주일 만근할 때 지급해야 되는 주휴일,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빨간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휴일, 이런 날들이 이제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관공서 휴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장에 있어서는 연차 휴가로 대체를 해도 된다,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일로 되는 상황에서는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공서 휴일은 연차 휴가와 별도로 이제는 유급휴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공서 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세 번째 변화된 부분이 있죠. 이미 시행된 겁니다. 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통과로 인해서 이제는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일요일에는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날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요일 날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회사가 3일 전에, 최소한 3일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승인 받고 나서 현장에 안전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신 다음에 일요일 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승인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항들이 사고라든가 재해복구라든가 날씨, 감염병, 그리고 또 교통환경 등의 문제, 공법사항에 어쩔 수 없이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다거나 민원이라든가 소송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어 있는 현장도 있겠죠. 그리고 또 도소라든가 상간벽지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공사를 수행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발주자한테 미리 사전 승인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사전 승인 받으시고 일요일날 공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전 승인이 어려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공사하시고 사후 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 바로 일요일날 건설공사 시행에 대한 제한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공사하면 안 된다. 강공서공사는 일요일날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0년 12월 9일날 통과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시면 2주 단위, 3개월 단위, 최근에 개정된 6개월 단위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시게 되면 평균을 해가지고 일주일 우리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을 했다? 그럼 평균을 해서 40시간을 주당 이번에는 48시간, 그 다음 주에 32시간, 평균하면은 4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40시간을 평균이 된다면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48시간을 근무하셔도 40시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48시간 플러스 연장근로 초과해서 12시간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에 52시간을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기존에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또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겠다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명시를 시켜서 그 규정 하에서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을 하셨고요. 그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우리는 시행하겠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을 했는데 특정한 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그 기간이 짧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들이 많았는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합의하에서 6개월까지 3개월 초과 6개월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은 공포한 다음에 3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 서면 합의의 내용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그리고 또 단위기간별 주별 근로시간, 그리고 또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얼마만큼 진행할 것이냐에 따른 유효기간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개별 근로자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에 52시간, 특정한 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주에 52시간이니까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플러스 12를 더하니까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근로일이 종료한 후에는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다만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있어서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합의에 되었던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될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임금 보존 방안을 마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어요. 다만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인해서 임금 보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를 시켜 놨습니다. 근로기간이 짧아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마련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근로자한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 왔는데 연장 근로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단위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한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했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법에서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단, 이제는 2주, 3개월, 6개월, 이 세 가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본사에서도 당연히 시행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이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입니다. 20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8,5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급으로 따지면 68,720원이었고요. 209시간 기준 하에서 올 한상 금액은 179만 5,31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간급으로는 8,720원이에요. 그리고 1급으로는 69,760원이 되고요. 월급으로는 182만 2,480원입니다. 그냥 40시간제 8시간 근무만 하시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40시간만 근무하시는 근로자한테는 유급 주유까지 포함을 해서 182만 2,480원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급에다가 그냥 200%, 우리 회사는 기본급밖에 없는 회사다. 그래서 기본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182만 2,480원이다. 그러면 기본급에다가 209시간을 나눠버리면 최저임금이 8,720원이 나오거든요. 이 8,720원을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급여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급여의 내용들이 많죠. 기본급도 있고 우리는 징부수당도 있고 교통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여러 가지 수당들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어떤 항목들이냐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산정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본급이라든가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연장근로, 상여금이 있다면 법 개정 이전에는 그냥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산해가지고 200%로 나눠버렸으면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에 있어서는 20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임금의 범위가
모두 우리 회사에서 10만 원의 식대를 주고 있는데 그 1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두고 있다, 시행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준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여금 등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5월 15%에 해당하는 것, 2021년도는 15%입니다. 15%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 나머지를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를 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식대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도 올해는 21년에는 3%를 뺀 나머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가지고서 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기본급이 150만 원이에요. 직무수당이 100만 원, 교통비가 5만 원, 식대가 5만 원, 연장근로 10만 5천 원, 그리고 또 상여금이 12만 5천 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그리고 직무수당이 들어가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여금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복리후생비란 말이에요. 자, 아래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상여금은 12만 5천 원 중에 2021년 월 한산에, 그러니까 182만 2,480원 곱하기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27만 3,372원이에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12만 5천 원이잖아요. 상여금으로 지급된 게, 매월 지급된 게. 그러니까 27만 3,372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니까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예요.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합산해가지고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년에 올 한산액이 182만 2,48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3%를 곱한 금액이 뭐냐면 54,674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4,674원을 빼니까 45,326원이 나오고 이 금액만큼은 산입을 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급, 직무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발생된 산입에 가능한 금액, 이걸 합산하니까 169만 5,326원이 되고 이걸 가지고서 209시간으로 나누니까 그 금액이 8,111원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에 8,720원이 시간급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도 미달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별도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녀고용평등법에 개정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됐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신설이 돼서 중소업체에 해당하는 30 이상 사업장부터는 올해부터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규사회에 해당하는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이제 가족의 요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거나 그리고 또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학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셔가지고 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은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않고 시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15시간부터 30시간 이내로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근로시간이 평균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이런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회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육아휴직을 이제는 2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의 승인 제도는 5,000명 이상의 회사, 그리고 시공순위가 1,000위 이내의 건설사입니다. 전문업체보다는 종합업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체, 토목건축공사 시공 능력이 1,000위인 회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사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강화가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2020년 7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관계수급인, 우리가 원청이 아니다. 그러면 관계수급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도급 공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100억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한 명 선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안전관리자를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겸직이라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는 120억 공사에 대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이제는 50억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관계수급인 하도급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80억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80억 이상은 온도급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고 우리가 하도급 공사인데 우리는 80억 이상이다. 하지만 10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 우리가 관계수급인이 100억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카드제가 시행이 되죠. 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에 대한 전자카드를 공공공사는 100억 이상, 그리고 또 민간공사는 300억 이상 현장에 대해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공사 50억, 민간공사 100억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청공사 발주자하고 도급자가 맺은 원청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원청공사 금액이 20년 기준으로 본다면 100억 이상이더라, 민간공사 300억 이상이더라, 그러면은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퇴직공제 가입은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일용 근로자들이 다 퇴직공제에 신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퇴직공제, 전자카드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불법적인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다. 그리고 또 E9 H2 비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 허가가 되지 못하는 사업장들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아주 불법인 근로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전자카드제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퇴직공제라는 것은 원칙은 신고 의무가 있으세요. 원칙은 전자카드제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시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자카드제로 여러분들이 다 찍어서 신고하시게 되면 노동부에서 다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잘 노무관리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여러분들 300억 이상의 민간공사, 공공공사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퇴직공제를 전자카드제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변경되는 게 있죠. 일용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E9 H2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근로내역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업급여를 신고까지 하시려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 또한 E9H2를 신고하니까 사업장 H2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H2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우리 사업장이 고용허가 제한사업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우리 고용허가 제한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근로내역 신고는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노동부에서 근로내역 신고 자료를 가지고서 이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인데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허가부터 합법적으로 받으십시오. 합법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으시고 E9H2를 고용하시면은 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근로내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장이다. 현재로서는 고용 제한이 걸려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고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업장도 근로내역 신고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사유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업장의 특수형태 근로자라면 건설기계 종사자입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불도저라든가 이런 건설 장비를 가지고서 현장에서 자기 차예요. 덤프트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램비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예요. 내 차. 내 차량을 가지고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임대계약을 맺고 일대 50만 원 가지고서 유류 때문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임대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잖아요.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 적용을 해서 산재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온청업체에서 또는 하수구 인정 승인을 받은 하도급체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안 하고 보험료도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적용제에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적용제의 신청 사유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의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산재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서 아예 그 사유를 제한을 시켜버린 겁니다.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라든가 사업주의 기책사유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고용이 유지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적용제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제는 무조건 제의 신청은 안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고용보험에 대해서 적용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보험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라든가 파견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가게 된다면 근로계약이 그 사이에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출산휴가 기간까지 고용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까지 포함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에 있어서 적용이 확대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건설 현장의 건설기계 종사자 그리고 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강사, 택배운전원 이런 사람들이 특수형태 근로자인데 아직 명확하게 고용보험이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시행령에 명시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법만 통과된 겁니다. 법만 통과됐는데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선을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업 이직한 날로부터 24개월에 대한 고용보험을 받더니 12개월 동안에 그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취업하지 못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제는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 특수 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 현재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 종사자가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 형태 근로자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시행령이 나와 봐야지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입장인데 특수형태 건설기계 종사자를 제외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법 시행이 7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입법 예고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험료를 걷겠다라는 의미예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시킨다는 의미는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절반, 그리고 또 사업주가 절반,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면 그 보험료의 내용에 대해서 가입이 돼 있으니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겠죠?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이제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근로자한테서 절반, 그리고 또 사업주가 절반, 이렇게 보험료를 합산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체의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원청업체가 내잖아요. 원청업체.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해서 하수급 사업주, 하도급체가 보험료를 납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산재보험은 원청업체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용보험은 하수급 인정 승인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만약에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가 된다면 그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 자, 하수급 인정 승인이 됐다라는 전제에서는 하수급업체가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 돼서 이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봅니다. 해고된 근로자도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노기의 제시 판정이 있을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죠.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행동은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였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이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는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2년에서 3년 이내 기간으로 연장이 돼서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건설업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그리고 1일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연장근로의 최대 한도는
일주에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고, 휴일은 휴일에 일하실 때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줄 수 있도록 휴일 근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가 일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는 일주 12시간, 그래서 52시간이다 라는 얘기죠. 올해 2020년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올해를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도기간이 12월로 종료가 되니까 내년 1월 달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기간을 플러스 8을 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 회사가 개정 전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회사가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설정하셨으면 이 기간 동안에 기존에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에 16시간 해서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던 겁니다. 휴일은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조건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어버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회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공서에 대한 공휴일이 이제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에 대한 공휴일이 이 빨간 날들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실 때는 빨간 날은 다 쉬게 해줘야 된다. 만약에 유급휴일 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날 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또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에 대한 8시간분 1.5, 그래서 2.5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구박 2.5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현장이라는 것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날에는 나오고 어떤 날에는 안 나오고 들쑥날쑥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이 유급휴일이에요. 수요일이. 그러면 수요일에는 안 나와야 되는데 수요일에 나오고 그 다른 날에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대체휴일로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될 텐데 그런 합의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들쑥날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최소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기본급과 유급주가 이미 포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부분, 그리고 일요일에 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들이 급여에 포괄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제 사례적으로 본다면 8시 반에 출근을 하던 회사가 변경된 후에는 9시에 출근을 하고 종업시간이 6시 반이었는데 6시로 단축을 시켜서 하루 근무시간 연장 근로 없이 8시간으로 적용을 시키고, 현장 같은 경우는 7시에 관행적으로 회사 현장들이 7시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시에 근로를 시작을 해서 퇴근 시간을 6시가 아니라 5시로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또 휴게 시간을 2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연장 근로 시간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줄여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로시간 체계 자체를 변경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노무 관리하실 때, 이거 뭐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는 연장이라든가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서 6시 퇴근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사업장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사전 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근로 승인 시에 보상휴가라든가 대체휴가를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PC 자체를 아예 꺼버리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PC 온오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중근무 시간제 9시부터 11시 또는 2시부터 3시까지의 집중근무 시간제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무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우리는 격주 형태의 토요 휴무제를 한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다거나, 우리는 집중적으로, 토요 3개월 단위, 이제 격리라든가 회계 업무라든가 준공공사가 마감이 된다거나, 공기가 임박해 돼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에는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변동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최근에 법이 개정된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사업장에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을 해서 사업장에서 출장 업무가 많거나 회의라든가 교육시간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제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임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눠지죠.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통상임금은 어떤 때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연장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할 때 또는 연차수당 산정할 때 이럴 때 통상임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급 임금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임금은 3개월 평균이잖아요. 3개월 동안에 받아간 임금에 대해서 3개월 근로한 기간을 나눠버리시면 하루치의 임금이 나오죠. 그 하루치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고 그 평균임금을 가지고서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보상금, 강급제재 특히 많이 쓰시는 게 퇴직금에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산재보상금, 산재가 발생하시게 되면 그 산재보상금에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라. 임금제도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일당을 20만 원 준다. 그런데 그 일당 안에 그냥 그 사람이 나오면 한 달 동안에 출근한 일수, 이 사람이 토요일에 나오든 또는 일요일에 나오든 그냥 평일에 나오든 나온 날에 대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일요일에 나오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날짜만 계산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출력일수 곱하기 일당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임금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일당 안에 여러 가지 수당들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순수한 일용근로자예요. 그날 나와서 근로가 끝나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날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라든가 야간근로 정도는 포괄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근로자예요. 목공, 철근공 이런 사람들처럼 한 달, 세 달 또는 현장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이지만 1급 방식으로 계산해주는 1급 형태의 상용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테는 뭐 유급주유, 연장, 휴일 이런 부분들이 일당 근로계약 안에 포괄해서 지급되는 것도 가능하도록 노동부 지침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지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 간서에서는, 노동간서에서는 이 부분을 실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 노동부 지침에서는 이 지침이 유효한 지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포괄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연차수당을 포괄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연차수당을 포괄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이 박탈이 되고, 이 휴가권을 사업주가 사전에 매수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포괄하는 포괄근로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현재 일용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있고 노동부에서 점검이 있어서 그 포괄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게 된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위반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급 환산 182만 182만 2,480원. 이 최저임금을 위반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에 있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건설공사는 도급고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합업체가 전문업체에게 도급을 주고, 전문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하도급이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재하도급을 하셔야 돼요. 오야지 팀장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아닌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생겼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 고발 조치를 대부분 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 지침에서는 만약에 재하도급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고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하도급 위반의 적발 사항이 발생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것을 검찰에 기소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적법한 하도급을 하셔야 되고, 적법하지 않은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직상수급인인 근로자의 사업주로부터 첫 번째 건설면허가 있는 직상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관리는 체불 없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 통보돼서 영업정지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설공사 임금 비용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가 5월달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공사,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인 공공공사에 대해서 임금 비용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간공사는 대상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법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공사 5천만 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공사에는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는 기성금을 지급할 때 임금은 임금지급통장에 다른 기성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기성금 청구할 때 임금으로 지급됐던 통장이 다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다음 기성금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청구 내역이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다시 임금을,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확인이 않고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동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임금 비용에 대한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공사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 주의할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을 주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또 3년 이상자는 2년 단위로 1일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1년 미만자에는 한 달에 하나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 미만인데 한 달 개근했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하나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하게 되면은 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용 촉진과 관련해서 자,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때는 한 달에 하나씩이 연차휴가로 발생하니까 1년이 되면은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과 별도로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된 이후부터는 연차휴가는 합산하게 되면 26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그걸 합산해서 다음 연도에 26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딱 근로자가 1년이 될 때 다 전부 소멸하도록 했어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1년 미만 연차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 수당 또한 소멸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용 촉진 제도가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년차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과 1년차 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6개월 전에 근로자한테 휴가가 몇 개 발생했는지를 통지를 하고 근로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근로자가 거기에 대한 사용할 휴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를 지정하게 되면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소멸이 될 수 있도록 수당 자체도 소멸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은 어떻게 되느냐?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통지는 1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용 촉진을 하게 되면 근로자한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할 이유는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죠.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22일을 나왔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을 빼면은 한 달 30일에서 8일의 휴일을 빼면은 휴무일을 빼면은 22일 정도 되겠죠. 20일 이상은 나왔어요. 그런데 결근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평일에 근무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때 근로자가 만근을 해야 되거든요. 결근하지 않고. 그러면 그 근로자에게 이건 만근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근로자는 어떻게 보면 22일 이상은 나왔지만 평일에 결근할 수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22일이 되지 않지만 평일에 근로자가 사업장 상황에 의해서 사업주가 이날 나오십시오, 나오지 않으십시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안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보면은 우리가 서울경인 같은 경우는
12일 일하면 0.5공수, 20일 일하면 한 공수의 단협에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2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한 공수의 연차휴가를 단협에 명시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처럼 사업장에서 정확하게 근로일수, 출근이다, 만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처럼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며칠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먼저 확정정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확정정산입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을 하느냐? 원청업체에서 가입을 하죠. 원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수구업체에게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하수구 인정 승인을 내리게 되면 이 경우에는 하수구업체가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부인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3월 31일 날 확정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20년도에 대한 확정정산을 내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 확정정산을 할 때 주의할 부분은 본사와 현장 근로자로 나눠집니다. 본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은 본사 쪽 근로자는 본사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은 본사의 고용보험은 본사 근로자 플러스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상용 근로자까지 합산해가지고 그냥 고용보험으로 본사로 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하도급업체인데 하수구 인정 승인 받은 현장도 있고 안 받은 현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구 인정 승인 받은 현장의 것만 합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 본사 소속의 근로자와 현장 일용 근로자 플러스 외주공사비의 30%를 합산해가지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사 근로자는 본사 쪽으로 본사의 파견, 본사 근로자로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본사로 합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현장 일용 근로자와 우리가 외주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30%를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보수총액을 산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의하실 부분 보도록 할게요. 하도 공사 금액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산납품 설치 공사 부분이 외주비에 있어서 좀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건을 우리가 하도급을 줬는데 그 물건을 자신들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다가 납품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도급계약을 체결했겠죠. 이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시는데 1,000만 원 공사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현장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할 때 자기 직영 근로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든 물건 그대로 현장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걸 제조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건설공사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조업으로 본다면 여러분 계정에는 재료비 원장으로 반영시킬 거고, 건설공사로 본다면 외주비 원장에 반영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업체가 공장이 있어야 된다. 물건을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든 제품을 사업장에서 직접 직영 근로자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설치 과정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비록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건설공사가 아니라 재료비 원장으로, 재료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로복지공단하고 굉장히 쟁점이 많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건설 장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임대 장비와 관련해서.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장비에 대해서 산재보험은 건설공사에서 가입하고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원청업체에서 산재보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장비 운전하는 부분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운전원이 근로자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둘 다 원청업체에서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대를 50만원 또는 100만원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로 보면은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주비로 반영할 것이냐,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곱하기 30%인 외주비로 반영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외주비 보수 30%를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25만원이라는 금액에. 이 금액 곱하기 근로한 일수를 가지고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외주비 보수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자, 고용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같은 경우, 대표이사라든가 비상임 이사라든가, 그리고 또 파견 근로자,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든가, 휴직 중인 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보충액에서 산정해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상용 F2, F5, F6는 당연가입이니까 제외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E9과 H2 근로자라든가 F4 이런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 취업 근로자들도 제외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법이 올해 특수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7월 1일부터는 어떻게 건설기계 종사자들까지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좀 결정을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이 만약에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포함이 된다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건설사업장에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유예기간도 끝났죠. 2018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된 20일 근로자가 이제는 2018년 8월 1일부터 8일 단위로 이제 병용이 됐는데, 그 유예기간이 2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020년 8월 1일에 그 내용이 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사업장에서 8일 이상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사업장 분리 적용을 먼저 하고 계시죠?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시작되고 10달 이내에 최소한 이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 현장만을 우리가 분리 적용해 가지고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업장 분리 적용을 별도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그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원청업체하고 또는 원청업체는 발주자하고 별도로 정산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사후정산 제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는 첫 번째 사업장 분리 적용, 두 번째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입 대상이 우리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바로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야지라든가 팀장 이런 분들처럼 직장가입자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근로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야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조서 신고를,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국세청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소득신고를 하느냐, 이 기준 하에서 8일 이상이면 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대상이 될 거고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원천 징수하셔가지고 사업주가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료는 6.67%,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산하셔가지고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원천 징수하셔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외국인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들은 지금 보시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탕화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주권자들, F2, F5, F6, 거주, 재해동폐, 용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용호가 상관없이 그냥 근로계약을 맺고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돼요.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2, F5, F6이죠. 그리고 F4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고용호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F4 근로자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E9, H2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으셔서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고용허가 절차를 본다면 일반문적 고용허가와 특례고용허가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류기간은 3년, 그리고 근로자가 일반적 고용허가 같은 경우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송출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취업교육을 받아서 현장 단위사업장에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고용 형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이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으시고 그걸 신고하시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을 한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 일반적 고용허가라든가 특례고용허가 형태 둘 다 국내 근로자에 대한 구인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사업장이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 일반적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지만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고용할 수가 있다. 이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 고용허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F4가 올해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었죠. 법무부 유권해석에서는 F4를 우리가 인인 H2처럼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인인 H2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 형태에서 고용하는 거잖아요. 단순 노무 업무에. 하지만 F4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기능 업무에 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철근공, 콘크리트공, 타설공, 거푸집 설치, 준비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W가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 노무 형태의 종사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능 업무에 종사시키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능 업무에 종사를 시켰다고 한다면 고용허가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고용허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왔을 때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능 업무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시게 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고용허가로서 고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와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허가와 상관없이, 고용허가제와 상관없이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능 업무에 종사를 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들 회사를 보면은 A, B, C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와서 A 현장에 대해서 적발을 했어요. 이거 왜 고용허가 받지 않고 근로자로 고용했습니까? 그러면 적발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고용허가 위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도 받으시고 3년간에 대한 고용 제한도 받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예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출입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3년간 고용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시면 안 되죠. 외국인 고용 허가를 통한 외국인을 고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나이 H2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용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고용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시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H2 비자가 아닌 아예 정말 불법인 고용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엄한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움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021년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임금, 휴가 이러한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근로자의 고용관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당장 이제 3월 31일 날 확정정산을 하셔야 되는 사항에서 산재 고용보험의 확정정산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국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문건설협회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교육자료와 영상자료를 공지를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로 쭉 설명을 드렸지만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1시간 20분 이상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 이게 대면 강의였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강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설명을 드렸을 텐데,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현재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로내용 신고를 21년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도 공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21년부터 근로내역 신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E9 H2에 대해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누가 납부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구직급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주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공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업급여가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근로자들한테 공제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 공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수형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이 된다면 특수형태 근로자는 상황이 다르겠죠. 특수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 절반, 근로자 절반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7월 이후 그 내용이 만약에 건설기계 종사자까지 포함되는 사항이다라고 하신다면 7월 1일 이후에는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그때는 공제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는 분리하십시오. 외국인과 특수형태 근로자는 분리가 돼야 된다. 외국인은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고,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는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창에 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안들이 많이 생기죠. 최근 들어서 본다면 안전사고들, 특히 다 안전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책임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산재 처리와 상관없이 노동부에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올해부터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10억 이하의 벌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고요. 사망재해 발생하게 되면 다 옛날처럼 벌금으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인, 50인 업체 계산할 때 월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근로자 인원수를 더해서 31일을 나누기로 계산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라는 것이죠. 상시 근로자 수. 노동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이전 한 달간의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근로자들의 연속적으로 출근한 근로자들의 합계의 근로일수, 가동일수입니다.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1일 중에
8일을 빼야 되겠죠. 8일을. 그러면 23일이 됩니까? 23일 분에 근로자들이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한, 1일에 10명 출근했다. 매일 10명 출근하게 되면 230명이 되겠죠. 230명에 23일을 나누게 되면 그게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산정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근로자 수가 30인, 50인이죠. 50인. 근로시간 단축은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주 52시간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된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에 52시간제 적용.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된다. 이 부분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사업장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여러 가지 기본 지식에 대한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내용에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다면 부산시의회를 통해서 또는 저희 농업법인 명률에 또 연락을 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언제나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의 관계자분들과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